여기 한국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면서 한국은 가난한 주제에 주제 넘는 짓을 해서 우리 가정을 파탄냈다고 울부짖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거의 끌려가다시피 한국에 갔다가 한국 군대의 충격적인 진실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군대를 진실을 목격한 이 남성은 한국이 이렇게 갈 때까지 갈 줄은 몰랐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래들리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증오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저는 워싱턴 DC의 군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펜타곤에서 20년 넘게 군사 전략을 연구했죠. 사람들은 제 소개를 들으면 을에 관심을 보입니다. 미군의 핵심 싱크탱크에서 일했고 주요 군사 작전들을 분석해온 전문가니까요. 하지만 저를 잘 아는 동료들은 요즘 제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합니다. 도대체 브래들리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하면서요. 그러나 변한 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묻습니다. 정말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하고요. 네, 사실입니다. 그 일주일간의 서울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도대체 거기서 뭘 보신 거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죠?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버지니아 알링턴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셨고 아버지는 예비역 대령이셨죠. 우리 집은 군인 가족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있었는데 주말마다 이웃집 아이들과 군인 놀이를 하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를 제 영웅으로 여겼어요. 푸른 제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계시던 모습, 훈련소에서 신병들을 지도하시던 모습,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순간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특히 제가 좋아했던 건 아버지의 군용 지도를 펼쳐놓고 전술을 설명해 주시던 시간이었죠. 마이클, 전쟁은 결코 아름답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은 있단다. 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새겨져서일까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웨스트포인트 입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제가 공부는 그다지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체육과 전술게임에서만큼은 항상 두각을 나타냈어요. 학교 ROTC 프로그램에서도 최우수 학생으로 선발되었죠. 그때마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전 당시 노출된 화학물질의 영향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즈음부터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고 한밤중에 악몽에 시달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제가 15살 되던 해의 5월 아버지는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우리 곁을 떠나셨죠. 임종 직전 아버지는 저에게 낡은 가죽 일기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렴.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일기장을 펼쳐보니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군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군으로 표현하셨더군요. 훈련도 제대로 안 된 군인들, 지휘체계의 혼란, 미군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 같은 혹평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가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웨스트포인트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졸업 후 저는 펜타곤에서 20년 넘게 군사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지금은 자신만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모든 일을 거절해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무실 책장 한켠에는 여전히 그 낡은 가죽 일기장이 놓여 있습니다. 가끔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마이클, 난 내가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한국만큼은 그 말씀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서 지난 15년간 제 회사로 들어온 수많은 한국 관련 프로젝트들을 모조리 거절했죠.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브래들리,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을 가진 나라야. 저 많은 프로젝트들을 거절하다니.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 제게 남긴 상처는 그만큼 깊었으니까요. 워싱턴 D.C.의 아침은 항상 분주합니다. 제 사무실이 있는 고층 빌딩도 예외는 아니었죠.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체크하고 있는데 CNN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순간 커피잔이 멈칫했죠. 그때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미군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펜타곤이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15년 동안 거절해온 그 요청이 다시 올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브래들리입니다. 마이클, 자네가 필요하네. 리처드 맥켄지 장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제가 펜타곤에서 근무할 때의 상관이었죠. 한국군 전력평가 작업을 맡아주게. 자네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한국 관련 일은 안 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들었네. 자네 아버님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야. 맥켄지 장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수도 있어. 한국군이 정말 독자적인 방어 능력이 있는지 평가해야 하네. 안녕하세요. 감동저 장소입니다. 저희가 정말 괜찮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KS 오토플랜이라는 회사입니다. 사회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건 물론 이번에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타임 특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소렌토, 스포티지가 월 25만 원이라면 믿겨지십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에서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부터 기존 차량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S 오토플랜은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말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때 창밖으로 보이는 강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장군님, 제 의견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 미군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 마이클, 그가 제 말을 자르더군요. 70년 전 일기장으로 현재를 판단하려 하나? 자네 같은 전문가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맥켄지 장군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기록들은 너무나 생생했고 그 실망감은 지금도 제 가슴 한켠에 깊이 박혀 있었죠. 48시간 주겠어. 그동안 잘 생각해보게. 맥켄지 장군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장 위 아버지의 일기장이 저를 무겁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제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전문가로서 과거의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캐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캐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마이클, 당신이 평생 피해온 것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네요. 어쩌면 이번 기회가 당신을 과거의 족쇄에서 풀어줄지도 모르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맥켄지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군님, 수락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좋네? 다음 주 월요일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겠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 갈등을 대변하듯 부슬부슬 내리는 그 비를 보며 이번 결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생각했습니다. 사무실 정리를 하면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챙겼죠. 전 아버지께서 걸으셨던 그 땅을 이제 제가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전문가로서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재의 한국을 바라볼 거라고 다짐했어요. 캐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마이클,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아버지의 기록과 현실 사이에서 저는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미국의 어느 공항보다 세련되고 효율적인 시스템, 깔끔하게 정돈된 동선,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보안 장비들까지 아버지의 일기에서 읽었던 후진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브래들리 씨, 환영합니다. 공항 VIP 출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김준호 대령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하버드에서 군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먼저 용산 작전통제소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김 대령은 제게 태블릿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오늘부터 사용하실 군용 태블릿입니다.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암호화되어 전송됩니다. 태블릿을 켜보니 한국군의 실시간 작전 현황이 3D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저희 펜타곤의 시스템보다 더 진보된 것 같았죠. 용산 작전통제소는 지하 수십 미터에 위치한 요새였습니다. 처음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360도로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역의 군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저희가 자체 개발한 KAMD 시스템입니다. 김 대령이 설명을 이어갔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7초 내에 요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요격 방안을 제시하고 인간 지휘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죠.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서 읽었던 미군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그 한국군이 맞나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대령이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는 우리 군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보여준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죠. 실시간으로 탐지되는 사이버 공격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역추적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한국이 자체 개발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대령이 빙그레 웃더군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70년 전의 한국군이 아닙니다. 브래들리 씨의 아버님 세대와는 많이 다르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아버지 얘기를 어떻게, 당신이 왜 한국 관련 일을 꺼려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시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맥켄지 장군에게 첫 리포트를 보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보이는 남산타워가 마치 한국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펼쳐보았죠. 7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의 크기를 실감하며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보고서, 예상을 뛰어넘는 현실. 한국군의 현대화 수준은 우리의 예상을 크게 상회함. 특히 지휘통제 시스템과 사이버 방어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됨. 상세 내용 별첨.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인데 제 선입견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대령과 함께 KTX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고속철도가 전국을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의 군사력 발전을 이끈 심장부입니다. 김대령이 태블릿으로 브리핑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미사일 시험장과 항공기 개발센터를 둘러보실 예정입니다. 대전에 도착해 처음 방문한 곳은 ADD 본관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디지털 월에 한국이 개발한 무기체계들이 연도별로 전시되어 있었죠. 1970년대의 단순한 소총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초음속 미사일까지 그 발전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쪽입니다. 브래들리 씨. 연구소장 박민철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현무 미사일 관제센터부터 보여드리죠. 관제센터에 들어서자 마치 NASA의 통제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시험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의 시험 발사 준비 과정입니다. 박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죠. 사거리 800km, CP 오차 1m 이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하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타곤에서 본 자료들은 이런 세부적인 성능까지는 담고 있지 않았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우리는 지하 통로를 따라 다른 건물로 이동했어요. 한국형 전투기죠.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경납고 크기의 실험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전투기 기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각 부분을 점검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비행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이었죠. 레이더 회피 성능이 F-35에 근접합니다. 박 박사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엔진만 해도 추력대 중량비가. 그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70년 전 아버지께서는 한국군의 훈련기 몇 대를 보시며 실망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세계 몇 안 되는 전투기 개발국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네요. 김대령이 슬쩍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주발사체 연구동으로 가보시죠.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연구소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레이저 무기 실험실, 드론 개발센터, 인공지능 전술 시뮬레이션 센터. 매 순간이 새로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대전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이곳이 바로 한국 방위산업의 심장부라니 70년이란 세월이 만들어낸 변화의 크기를 실감하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맥켄지 장군에게 보낼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일기장을 펴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본 것들, 제가 경험한 현실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둘째 날 보고서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은 우리의 분석을 크게 상회함. 특히 미사일과 항공기 분야에서의 독자적 기술력은 주목할 만한 수준. 상세 기술 분석 자료 별첨. 추가적인 현장 평가 필요함. 대전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화력시험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김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태블릿에서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됐습니다. 실전 상황으로 전환합니다. 김대령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브래들리 씨, 작전 통제실로 가보시겠습니까?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인 제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김대령은 오히려 제게 기회를 주는 듯 했어요. 실전에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전 통제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수라장은 아니었어요. 모든 장병들이 침착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북한 미사일 2기 발사 확인, 예상 궤적 분석 중, 전술장교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어제 본 시스템이 실전에서 가동되는 순간이었죠. AI가 즉각 최적의 요격 방안을 제시했고 지휘관은 불과 몇 초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의 발사 준비,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김대령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죠. 우리는 이미 북한의 이런 도발에 수백 번 대응해왔습니다. 모든 게 매뉴얼화되어 있죠. 스크린을 주시하며 그의 말을 들었어요. 30년 전 이라크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 실패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한국군의 모습은 달랐어요. 표적 1번, 요격 성공. 표적 2번, 요격 성공. 동해상 낙하 확인. 모든 게 7분 만에 끝났습니다. 마치 훈련처럼 완벽했죠. 작전 통제실의 모든 장병들이 담담하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마친 것처럼 말이죠. 이게 정말 실전이 맞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대령이 빙그레 웃었어요. 실전이 훈련같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요. 그게 진정한 억지력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서 읽었던 혼란스러운 지휘체계와 신뢰할 수 없는 방어 능력. 그런데 제가 오늘 본 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맥켄지 장군에게 긴급 보고를 보냈습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을 직접 목격함. 한국군의 대응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음.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음. 7분 이내에 완벽한 요격 성공. 이 체계화된 지휘 통제 시스템. 3 장병들의 높은 숙련도와 침착성. 4 AI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결론, 한국군의 독자적 방어 능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그렇게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도시의 평화로운 일상이 어쩌면 오늘 제가 본 그 완벽한 방어체계 덕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에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아버지의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기록이 어쩌면 그저 70년 전 한순간의 기록일 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최전방 부대를 방문하겠습니다. 김대령이 말했어요. 파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는 최전방 부대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았거든요.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어린 병사들이라고 적혀 있었죠. 최전방 부대에 도착하자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첨단 감시 장비들이었습니다. 연령상 카메라, 레이더, 무인 정찰기. 아버지 시대의 쌍안경과 철조망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여기는 저희 부대의 작전 통제실입니다. 이곳의 지휘관인 최우진 소령이 우리를 안내했어요. 그는 30 중반으로 보였는데 영국 왕립 군사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부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전 통제실에서 만난 장병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살 남짓한 병사가 복잡한 AI 분석 시스템을 다루고 있었고 부사관들은 각종 첨단 장비를 능숙하게 조작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대 장병들의 평균 토익 점수가 900점입니다. 최소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북한군의 통신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분석할 수 있어요. 물론 중국어와 러시아어 가능한 인원들도 있고요. 그렇게 저는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특수전 훈련을 하는 부대원들을 만났어요. 한 병사가 드론을 조종하며 목표물을 식별하고 다른 병사는 전술 태블릿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씨, 저희 부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습니까? 김대령이 제안했어요. 그때 식당에서 몇몇 장병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병사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휴학 중이라고 했고 다른 병사는 복무 중에도 사이버 보안 자격증을 따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지키는 이 최전방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전장입니다.
한 중사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과거 아버지의 일기에서 본 불안하고 소극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임무와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저희는 충분히 강합니다. 어느 소위가 말했어요. 미군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녁이 되어 철책선 앞에 섰습니다. 70년 전 아버지께서 바라보셨던 이 풍경.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첨단 장비들이 이 철책선을 지키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곳을 지키는 장병들의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김대령이 물었어요. 오늘 우리 장병들은 어떠셨습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놀랍네요. 이런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군대는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장병들의 자신감과 사명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맥켄지 장군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일기를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 제가 느낀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오늘의 최전방 부대 방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병들의 전문성과 자신감이었음. 이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임. 특히 주목할 만한 점. 1. 첨단 장비 운용 능력. 2. 높은 교육 수준과 언어 능력. 3. 확고한 사명감과 자신감. 4. 실전적인 훈련 체계. 결론, 한국군의 가장 큰 자산은 이러한 우수한 인적 자원임이 분명함.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셨던 한국군과 제가 본 한국군은 완전히 다른 군대였어요.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갑작스러운 전화에 잠이 깼습니다. 김대령이었죠. 브래들리 씨, 지금 바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김대령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북한 특작조 침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특수부대의 작전을 직접 보실 기회가 될 것 같네요. 30분 후 강원도로 향하는 군용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 안에서 상황 브리핑이 이어졌어요. 북한 특작조 5명이 동부전선을 통해 침투했고 그중 1명이 생포되어 진술한 바로는 강릉 인근의 뉴욕타임스 특파원을 납치하려 했다는 것이었죠. 특파원은 안전하게 보호 중입니다. 김대령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아직 4명의 특작조원이 도주 중이에요. 707 특수임무단이 현재 추적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전 통제실에 도착하자 긴박한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산악지대의 연령상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드론들이 지역을 세밀하게 수색하고 있었죠. 표적 발견했습니다. 청풍계곡 북쪽 2km 지점. 갑자기 한 부대원의 보고가 들어왔어요. 연령상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4개의 붉은 점이 계곡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특수임무단 1팀, 투입 시작합니다. 헬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소음 제거 기술이 적용된 특수 헬기였다고 하더군요. 스크린을 통해 707 특수임무단의 작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한 번 표적 제압, 2번 표적 제압, 차분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단 15분 만에 모든 특작조원들이 생포되었어요. 사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놀라우시죠? 김대령이 말했어요. 우리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델타포스나 영국 SAS와도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하고 있어요. 특파원을 만났을 때 그는 오히려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제가 본 건 마치 영화 같은 구출 작전이었죠. 그들은 정말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작전 종료 후 저는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매우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한 부대원이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달랐어요. 이들의 장비, 기술, 전술 수준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첨단 장비와 인간의 능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는 한국군의 특수작전 실패 사례가 여러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테러 작전이었습니다. 새벽녘, 맥켄지 장군에게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특작조 침투 상황 목격. 한국군 특수부대의 대응은 완벽했음. 주목할 만한 점. 1. 15분 만에 작전 완수. 2. 첨단 장비의 완벽한 활용. 3. 체계적인 지휘 통제 시스템. 4. 사상자 없는 깔끔한 작전 수행. 특별 메모. 한국군의 특수작전 능력은 우리 미군의 수준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음.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판단됨. 메모까지 작성하고 나니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긴박한 상황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목격한 건 분명한 현실이었죠. 한국군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영토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들은 정말 강해졌으니까요. 오늘은 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대령이 말했어요. 차는 강원도 양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일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장소였죠. 피해 능선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에요. 이곳이 백석산입니다. 험준한 산세를 바라보며 김대령이 설명했어요. 1951년 당시 한국군 제5사단과 미 제2사단이 합동으로 전투를 벌였던 곳이죠.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서 읽었던 그 장소를 직접 보니 감회가 남달랐어요. 저기 위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겠죠? 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김대령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제 이 산은 첨단 감시 장비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한 명의 적군도 이 산을 넘어올 수 없죠. 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서 우리는 제5사단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성호 사단장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6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미국 육군대학원을 나온 전략가였습니다. 아, 브래들리 씨의 아버님이 이곳에서 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단장이 말했어요. 지금 우리 사단은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단 작전 통제실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습니다. 3D 홀로그램으로 전장을 분석하고 AI가 실시간으로 적군의 동향을 예측하고 있었죠. 한 장교는 드론 수험을 조종하며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7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죠? 이 사단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첨단 장비를 다루는 우리 장병들의 능력입니다. 점심은 사단 장병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이곳은 더 이상 피해 능선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첨단 과학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승리의 능선이었던 거죠. 오후에는 아버지가 직접 전투를 치렀던 고지에 올랐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오르면서 아버지의 일기 내용이 떠올랐어요. 추운 겨울밤, 우리는 적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산에는 연령상 카메라와 레이더, 무인 감시 장비들이 그 어떤 위협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김대령이 망원경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게 북한군 초소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죠. 정상에 도착해서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아버지의 전우들을 위해서도. 브래들리 씨, 이 사단장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버님과 많은 미군들이 흘린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해질녘, 산을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백석산을 바라보았어요. 70년이란 세월이 만들어낸 변화. 아버지께서는 이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버지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읽게 되더군요. 그건 단순한 패배와 좌절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건 미래의 승리를 위한 씨앗이었던 거죠. 맥켄지 장군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산은 더 이상 피해 능선이 아니에요. 이곳은 한국군의 자부심과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현장 방문 결과 1. 과거 격전지의 완벽한 현대화 2. 첨단 감시체계 구축 3. 높은 수준의 작전 수행 능력 확인 4. 장병들의 확고한 사명감 특별 소견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취약 지역이 아님 오히려 한국군의 군사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로 변모함.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펜타곤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 이 보고서가 한미동맹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군 전력평가 최종 보고서. 타이틀을 입력하면서 제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깨부순 진실의 기록이었죠.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 없는 나라다. 화면을 계속 응시하며 글을 이어갔어요. 제가 본 한국은 생각보다 정말 대단한 나라였고 어쩌면 미국보다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막힘없이 보고서를 써내려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제 생각을 적어내려갔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아버지께서 좌절하고 실망하셨던 그 한국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70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갖춘 군대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 피 흘리며 지키고자 하셨던 이 나라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멘트를 보고서에 적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군대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동맹군이 아닌 미군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니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내 확신을 가지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실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마무리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미국의 하늘이 왠지 달라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달라진 건 제 시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서 와요, 여보. 공항에 마중 나온 캐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많이 변하셨네요. 그래요? 제가 물었어요. 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캐롤의 말이 맞았습니다. 15년 동안 제 어깨를 누르고 있던 편견이라는 무게가 사라졌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캐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첨단 군사시설들, 전문적인 장병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요. 마이클, 캐롤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아버님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날 아침,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맥켄지 장군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제가 보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네 보고서를 읽었네. 맥켄지 장군이 말했어요. 솔직히 놀랐어. 자네같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이런 보고서를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장군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더군요. 맥켄지 장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의회 청문회가 있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야. 자네가 증인으로 나서주었으면 하는데.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그들에게도 전해야겠죠. 청문회장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이에 맞춰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증언이 끝난 후 한 의원이 다가왔어요. 브래들리 씨, 당신 아버님도 한국전 참전용사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아버지께서는 실망과 좌절을 안고 돌아오셨지만 그것은 결국 한국이 더 강해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어요. 제가 서울에서 적은 그 글 밑에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아버지와 전우들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결실을 맺었는지에 대해서요. 이제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울에서 보았던 그 노을이 떠올랐어요. 같은 하늘 아래에 우리는 이제 진정한 동반자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 책상 한켠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한미 연합사이버전 대응 체계 구축 방안.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할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듬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겠죠.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걸요. 아버지, 이제 저는 떠나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요. 저는 가만히 앉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국이 제게 선물해준 소중한 경험들을 말이죠.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이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이라는 장막 뒤에서 70년 동안이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첫째로, 시간의 힘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냈어요. 아버지 세대의 좌절과 아픔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했죠. 둘째로, 편견의 덫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기록이나 남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셋째로,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희생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전우들이 흘린 피와 땀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늘날 한국이 있기까지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던 거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은 여전히 제 책상 위에 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국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니까요. 우리는 때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편견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채로 더 나은 한미동맹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설 거예요. 그리고 믿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제 모습을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제 사연을 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복하세요. 한국? 그런 위험한 나라에 왜 간다는 거냐? 일본인이 가면 큰일 나. 여기 한 일본의 여대생을 설득하는 아버지가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한국인들의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딸을 다그치는데요. 한국을 사랑하던 일본 여대생은 혼란스러움에 괴로워합니다. 정말 한국인들이 그런 걸까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한국어 교제를 벌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사연자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 하나코입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전자제품 회사를 운영해온 나름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업가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실지 예상이 가시죠? 네, 맞아요. 무척 엄격하고 보수적인 분이시죠. 일본의 전통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해서는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그 점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죠. 사실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한국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제 인생이 바뀐 건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한국어의 독특한 억양, 정감 있는 대사들, 그리고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은 저에게 새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후로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K-팝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특히 드라마를 좋아했는데 펜트하우스나 눈물의 여왕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한국 식당에 가서 김밥이나 한국 치킨도 사 먹어보고 한국 화장품도 사서 아이돌 메이크업도 따라하고 다녔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동경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든 생각이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더라고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보고 싶었죠. 한국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강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특히 아버지의 반응이 격했죠. 한국이라고? 말도 안 돼. 너는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최근 뉴스에서 본 한국인들의 일본 내 범죄 증가 기사를 언급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기사는 외국인 범죄를 다루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이를 한국인의 범죄로 보도했거든요. 절도, 폭행, 사기 등 다양한 범죄가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어요. 봐라, 한국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나라에 우리 딸을 보낼 순 없어. 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조금 달랐어요. 하나코, 내 아버지 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정말 가고 싶다면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고 하셨죠. 어머니의 말씀에 작은 희망을 품었지만 결국 두 분 다 제 유학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꿈을 좇고 싶은 마음과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일까 하는 두려움도 생겨났어요. 정말 한국은 위험한 나라일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전부 거짓말일까?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더욱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실제 모습, 문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찾아봤죠. 그러다 보니 양국 간에 역사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들도 봤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건 더 강한 반대였어요. 넌 아직 어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아빠 말을 들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화가 가득했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한국행을 결심한 뒤였습니다. 부모님 몰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운 좋게도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시에 무섭기도 했어요. 부모님을 속이는 것도 낯선 나라로 혼자 가는 것도 모두 두려웠습니다. 저는 떠나기로 한 날 전날 밤 떨리는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그때까지도 부모님은 몰랐거든요. 가방 안에 옷과 필수품들을 넣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국인들의 범죄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기도 했어요. 겨우 짐을 다 싸고 나서 저는 거실로 내려갔어요.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아빠, 엄마, 저 내일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어요. 내가 우리 말을 이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다. 정말 실망이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나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어머니의 애원 어린 목소리에 순간 제 마음도 흔들렸죠. 아버지는 계속해서 뉴스 기사를 언급하셨습니다. 그 기사 봤지? 한국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절도해, 폭행해, 심지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했어. 너 혼자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니? 아빠, 그 기사는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는 외국인 범죄였는데 한국인으로 잘못 보도된 거라고요.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그런 나라에 가면 위험해. 아빠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고집과 편견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죠. 한국에 대한 동경과 현실적인 위험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어머니는 중재를 하려 노력하셨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하나코, 네가 정말 가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너무 위험해 보여. 우리가 너를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는 정말 가고 싶어요. 제가 꼭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정말 한국으로 떠나게 될 거예요. 기대와 두려움,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채 밤을 지새웠죠. 과연 내일 공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한국에 가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저는 제 선택을 믿기로 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경험하고 그곳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님께 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그리고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니 비행기 출발까지 4시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여행 가방과 옷가지들로 어수선했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한국 아이돌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동안 꿈꿔왔던 한국행이 이제 현실이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기는 동안 집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을 두드리고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나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쪽지 한 장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꼭 가봐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사랑해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쿄의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혹시 부모님이 저를 막으러 오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거든요.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와서 저를 말려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한구석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만큼 격한 긴장감에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자리 승객이 친절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처음 해외 나가시나 봐요? 많이 긴장되셨겠어요. 전했어. 미소를 지었어요. 네, 좀 긴장됐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저도 자주 가는데 매번 즐거워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한국은 안전할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전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서서 여권을 내밀 때는 손이 떨려 여권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입국 절차는 순조롭게 끝났어요. 짐을 찾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온 거예요. 주변에 한글 간판들,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죠. 택시를 타고 기숙사로 향하는 동안 전 서울의 밤거리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예상과는 달리 거리는 밝고 활기찼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기숙사 앞에 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제가 머물 호실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섰더니 전자 도어락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혼란스러워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벨을 누를까? 열쇠를 찾아와야 하나?
별의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옆에서 한국인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나 봐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은 어떻게 여는 거예요? 여학생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아, 이건 디지털 도어락이에요. 비밀번호만 누르면 열려요. 사무실에서 연락 안 받으셨어요? 순간 당황했죠. 비밀번호라니. 열쇠도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하지 않잖아요. 여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오히려 더 안전해요.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고 있고 노출됐을 땐 바꿀 수 있거든요. 열쇠를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요. 여학생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어요. 하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방에 머무시는 거면 저랑 룸메이트이신가요? 전 윤지수라고 하는데 같은 방 쓰게 됐네요. 아, 네. 저는 하나코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잖아. 반말하자. 같이 들어가 볼까? 우리는 함께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지수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보니 정말 신기했죠. 문이 열리고 우리 방으로 들어섰고 제자리에 짐을 하나하나 풀다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집이 그리웠습니다. 제 안색을 살핀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 모든 게 너무 낯설어서. 지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 하지만 곧 적응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수와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학교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봤죠.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코, 우리 이따 서울 구경 갈래? 재미있는 곳 많이 보여줄게.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우리는 번화가로 향했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화려한 간판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더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와, 정말 활기차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렇지? 이제 배고프지 않아? 뭐 먹고 싶어?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제가 물었어요. 그럼 치킨 어때? 한국 치킨은 진짜 맛있어. 그렇게 우리는 근처 치킨집으로 향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지수는 메뉴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양념치킨이 맛있거든. 한번 먹어봐. 여기 양념치킨 한 마리랑 콜라 2개 주세요. 시키고 곧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빨간 치킨이 나왔어요. 맵지 않을까 했는데 적당히 매콤하고 달달한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왜 한국인들이 치킨이 소울푸드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치킨을 먹느라 긴장감도 순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지수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밖이 어두워졌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이렇게 늦게 다니면 위험하지 않아? 위험? 왜? 한국은 밤에도 안전해.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시간이야.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걸 꺼려했는데 한국은 달랐죠. 우리는 근처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죠. 2시간 동안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나왔는데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차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늦은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특히 여성들이 편하게 다니는 걸 보고 놀랐죠. 지수야, 정말 안전한 거 맞아? 여자들이 이렇게 늦게 다녀도 괜찮아?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어. 당연하지. 한국은 CCTV도 많고 경찰들도 자주 순찰해.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문화가 있거든.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문을 열 때 다시 한번 디지털 도어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정말 안전할까? 하는 의문은 계속 들었지만 오늘 하루 경험을 떠올려 보면 긴장이 조금 풀어지긴 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을 때 지수가 물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응, 솔직히 정말 재밌었어.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불안했는데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 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거야. 한국 생활을 마음껏 즐겨봐. 그렇게 다음 날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국 생활을 즐겨보기로 했어요. 새로운 음식도 더 많이 맛보고 새로운 장소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잠들기 전에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생각보다 안전하고 재미있어요. 보내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한국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설렘과 기대감을 안고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펴놓고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있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카페를 나섰어요. 근데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빠뜨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기숙사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어보니 세상에 아이패드가 없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모든 학업 자료와 개인정보가 들어있었거든요. 어떡하지? 카페에 두고 왔나? 저는 패닉 상태로 다시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누가 가져갔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위험해. 조심해야 해.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카페에 도착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아이패드 보셨나요? 제가 여기서 공부하다 놓고 간 것 같아서요. 직원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조금 전에 손님이 두고 가셔서 보관해 두었어요. 잠시만요. 그리고는 아이패드를 가져와 주셨어요. 심지어 배터리가 떨어질까봐 충전까지 해두셨더라고요. 어떻게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언뜻 한국에 관한 영상을 볼 때 한국인들은 폰을 자리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걸 봤는데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직원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음에는 조심하세요. 저는 카페를 나오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정직함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야,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 상황을 설명하자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친절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 나라를 더 이해하고 싶어. 그렇게 다짐하며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지수가 제안을 했어요. 하나코, 이번 주말에 한강에 가볼래? 거기 가면 진짜 서울 사람 다 된 거야.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한강은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좋아, 갈래? 그렇게 주말이 되어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와, 다들 너무 잘 즐기네.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치? 이게 바로 서울의 진짜 모습이야.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는 곳이지. 우리는 잔디밭에 앉아 치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인들의 생활을 제가 하고 있다니 심장이 뛰더라고요. 지수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경험을 못했을 거야. 지수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곳 많이 데려가 줄게.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곳이구나. 오길 잘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휴대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눈을 비비며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어머니였어요. 하나코, 잘 지내고 있지?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사실 우리가 이번 주말에 너를 보러 갈까 해서.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오신다고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런데 갑자기 왜?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무 걱정돼 하셔서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으시대. 저는 통화를 끝내고 한숨을 쉬었어요. 부모님을 뵐 생각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한국을 위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일본으로 끌려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하나코. 이번 기회에 부모님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리고 주말이 되어 부모님을 공항에서 맞이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어머니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나코, 정말 괜찮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생각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아요. 오히려 일본보다 편리한 점이 많고요. 아버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그래? 어떤 점이 그렇게 좋다는 거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일단 저녁 먹으러 나가볼까요?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물으셨어요. 이건 왜 있는 거니? 아, 이건 주문용 패드예요.
이 테이블에서 메뉴도 보고 직접 주문을 할 수 있고 결제까지 가능하죠. 화면을 터치하자 다양한 메뉴가 나타났고 일본어 모드를 선택했어요. 일본어도 지원하는구나. 아버지가 본인도 모르게 감탄하시는 걸 보고 웃음을 꾹 참았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네, 외국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일본의 자판기와는 좀 달라요. 여기선 주문하면 바로 주방으로 전달돼요. 그리고 카드 결제도 가능하답니다. 일본에서는 주문을 하고 주문표를 받으면 그걸 다시 직원에게 가져가는 문화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선 속전속결이었죠. 어머니가 궁금해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계로 주문하면 불편하지 않니?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적응되니 오히려 더 편리해요.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천천히 메뉴를 고를 수 있거든요. 음식이 나오자 부모님은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테이블에 여러 가지 반찬들이 놓였거든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이 모든 게 다 무료로 주는 거니?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온 거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에선 기본 반찬을 무료로 제공해요. 다 드시면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구나. 일본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맞아요.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계속 나와서 당황했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부모님은 계속해서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음식의 맛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시내 구경을 나갔어요. 거리를 걸으며 아버지가 넌지시 물으셨습니다. 하나코, 한국에도 우리나라처럼 자쿠지나 타다미방이 있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원하시면 한국에도 있는 곳이 있지만 여긴 더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어떤 점들이니? 어머니가 궁금해하셨어요. 전과는 다른 태도인 건 확실했습니다. 배달 문화요. 이따 두 분 숙소에서 한번 시켜 먹어볼까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사시미도 배달이 되거든요. 어떻게 사시미를 배달하냐며 믿기 어려워하는 부모님을 보니 벌써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그날 밤에 우리는 숙소에서 배달 앱을 통해 주문을 했어요. 주문 과정을 지켜보시던 부모님은 한국 배달 앱의 편리함에 감탄하셨죠. 한국인들은 정말 특이한 건 다 하는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웃었습니다. 와봤자지. 한국 배달 음식이 어떻게 일본 장인들의 퀄리티를 따라가? 하지만 아주 정갈하게 도착한 초밥을 보고 부모님은 살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빨리 오다니 믿기지 않는구나. 어머니가 감탄과 함께 아버지도 마지못해 동의하셨어요. 맛있긴 하구나.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왠지 제가 신이 나더라고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상상 이상이에요.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고 편의점이나 화장품도 배달이 돼요. 심지어 마트장도 배달 앱으로 본다고요. 그리고 대부분 1시간 이내이거나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고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그렇게 빨리 배달하려면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요, 엄마. 한국은 이미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어요. 다음 날에도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늦은 밤에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한번 놀라고 계셨죠.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구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시켜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은 늦은 시간에도 안전해요. 오히려 이 시간에 장도 보고 영화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근처 24시간 마트에 들렀습니다. 제 말대로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에 부모님은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장을 보다니 정말 신기하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은 바쁜 사람들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편의점은 물론이고 카페, 식당, 심지어 미용실도 있어요. 대단해요, 진짜. 며칠간의 방문 동안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이젠 한결 안도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마지막 날 공항으로 배웅을 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나코, 너희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처음엔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 된다. 아버지는 망설이다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더구나. 네가 여기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정하마.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많은 걸 배워갈게요. 제 걱정 마세요. 그렇게 부모님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일단 부모님의 오해를 풀어드렸고 부모님께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제 자신도 이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기숙사에 도착하자 지수가 물었어요. 부모님을 뵙고 나니 어때? 기분이 좋아 보여.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진짜 좋았어.
부모님이 편안해 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이 흘러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일본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의 얼굴에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하나코, 정말 보고 싶었어. 한국 생활은 어때? 요코가 물었어요. 응,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 지금은 완전 대만족이야.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정말? 뉴스에서는 한국이 위험하다고 하던데 괜찮아? 옆에 있는 마코토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과장된 보도야. 실제로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야. 오히려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 아키라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진짜 한국인들의 문화적 특성이 온 사방에 긍정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 모든 게 빠르고 편리해. 이건 말로 설명해선 모를 거야. 처음엔 나도 적응이 안 됐어.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한국인 다 됐지.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거리도 정말 안전해. 밤늦게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아. 그래도 조심해야 하지 않아? 요코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주의는 필요하지만 한국은 정말 안전해. CCTV도 많고 경찰들도 자주 순찰해.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문화가 있거든. 오, 그렇구나. 친구들이 조금씩 이해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도 정말 좋아.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음식이나 좋은 게 있으면 나눠 먹고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이 정말 좋아. 저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잖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아이패드를 두고 온 적이 있거든. 1시간이나 지나서 잃어버린 걸 알았는데 완전 패닉 상태였어. 모든 학업 자료와 개인정보가 들어있었거든. 친구들이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로 달려갔는데 놀랍게도 직원분이 아이패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셨더라고. 와, 정말? 마코토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과 친절함을 직접 경험한 거지.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친구들은 조금씩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표정이었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 같네. 아키라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나도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런 편견들이 대부분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지. 하나코, 내 말을 들으니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지네. 요코가 말했어요. 그래, 꼭 와봐. 다음 방학 때 오면 내가 이것저것 다 보여줄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직접 경험해봐. 마코토와 아키라도 동의했어요. 우리도 가보고 싶어. 다음 방학 때 같이 가자.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오해를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다음날 부모님과 통화를 했어요. 제 목소리에서 행복함이 느껴지셨는지 부모님의 태도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코,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들으니 우리도 기쁘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게 느껴져.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다음에 우리가 또 방문하면 더 많은 걸 보여주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꼭 그럴게요. 기대하세요.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친구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죠. 지금의 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곳에서의 삶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점차 적응해가는 과정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시작이 두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과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